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가 풀었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혼란이 벌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풀고 또다시 강화하면서 혼란이 좀 벌어졌습니다. 의식주의 기본이 사실 집이잖아요. 근데 집만큼 어려운 문제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게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엮여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돈이라는 게 서로 물고 물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전문가와의 대담 준비해봤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관련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여러 방송에서 교수님 많이 뵀었는데 또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가요, 지난달에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또 그로부터 35일 만에 다시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강남 전역 그리고 용산구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구에다가 용산구까지 확대를 했는데 일단 이 정책이라는 게 자주 바뀌면은 시장에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미리 대비도 하고 또 기업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집을 예식장 잡을 때 한 6개월 전에 잡고, 그렇죠. 당연히 집도 한 6개월 뒤에 이제 결혼해서 들어갈 집을 이제 미리 고르는데, 맞아요. 정부가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을 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또 재지정하니까 와, 너무 혼란스럽다. 예.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 지금 집이 있는 사람이 50%고 집이 없는 사람이 50%입니다. 그렇죠. 반반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아파트에 삽니다. 또 빌라라든지 주택에 사는 사람 한 23%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이제 일반 그 오피스텔 이런 데 많이 거주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1% 부자가 순자산 기준으로 30억입니다. 예. 결론은 이제 1% 부자는 순자산 기준이니까 대출을 빼고 순수하게 자기가 가진 재산이 30억이면 1% 부자에 들어갑니다. 30억 상당히 큰 돈이기도 하죠, 사실. 네, 일반인들 기준에서 봐서 작은 돈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평균은 한 55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내 자산이 시청자분이 내가 대출 빼고 순자산이 30억 된다 이러면 이제 1% 부자에 포함됩니다. 예. 이게 KB 시세입니다. KB가 이제 이렇게 발표했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의 자산의 76%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동산 내리지 않습니다. 예. 모든 정부는 부동산이 현상 유지되기를 목표로 합니다. 네. 부동산이 만약에 내리게 되면 은행은 집값의 절반을 대출해 줬기 때문에 집값이 내리면 은행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은 현상 유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이 올라도 큰 문제가 되지만 내리면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문제죠. 예, 은행이 파산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항상 현상 유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아, 엄청 올랐죠.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을 안 지었습니다. 예. 저는 올 연말 2025년 하반기 내년에 또 크게 오를 것이다. 네. 우리가 예년 공급하던 집의 한 20-30%밖에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것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파트는 짓는데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예.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막 이렇게 한다고 허락이 되어 있지만 아마 입주하는 데는 한 15년, 20년 걸릴 겁니다. 엄청 오래 걸리네. 예, 예. 제가 살고 있는 올림픽 아파트가 있는데 예. 거기 지금 현재 재건축 동의를 받아라고 하는데 그죠? 예. 사람들이 그럽니다. 15년 뒤에 내가 이 아파트 살 수나 있겠냐? 아, 그렇죠. 다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 15년 길면 20년 정도 걸린다고 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도 5년 걸립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일반 주택은 5년 한 6개월이면 집을 지어요. 빌라 네. 같은 경우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전체 국민의 주거 형태를 보게 되면 75%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23%가 주택과 빌라에 삽니다. 예. 그다음에 한 5% 정도가 이제 오피스텔, 예. 상가주택 이런 데 살거든요. 결론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 짓는데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우 굽겠다 이런 말을 했죠. 말은 좋은 말이죠. 예, 예. 근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짓는데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 어느 대통령도 아파트를 빨리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2025년 하반기가 되면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르고 우리나라 집은 평균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렇죠.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가 지금은 세대주만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데 세대원도 아파트를 청약하게 해줬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세 3년간 면제해 준다든지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살려야만 경제가 살아납니다. 예,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럼요. 예. 우리가 이제 건설업은 우리가 일반 제조업이 10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 5명 정도밖에 일자리를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건설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10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 한 12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삿짐 업체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건설업체도 있고 지방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부양하려면 건설업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빨리 정부가 이 건설 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육성해야 된다.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를 이유로 해가지고 DSR 규제, 그렇죠. 자기가 총부채 원리상환금 용어도 어려워요.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LTV는 집값의 한 절반을 빌려준다는 거고, DTI는 자기 연봉의 한 5배를 빌려준다는 거고, DSR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내는 이자를 월급에 맞춰가지고 조금만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폐지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아주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은행의 연체율은 0.5%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연체율은 0.5%밖에 안 되는데 저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이 한 7% 정도 넘어가는 데가 있죠. 요점은 미국의 연방정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게 되자 시장 경제에 맡겼습니다. 시장에 맡기자. 시장에 맡겨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겠다.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 건설업자들이 집을 많이 짓는 것이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5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강제하거나 규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 DSR 규제도 우리가 은행의 연체율은 0.5%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출을 받으면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빌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값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대출을 받아서 본인의 가게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DSR 규제로 부동산을 딱 묶어 놓으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지금 한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개업하는 사람보다 폐업한 사람이 20%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을 억제한다든지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 없애야 된다. 미국처럼 시장 경제에 맡겨서 건설업자, 부동산업자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주택을 공급하고 또 짓고 대출하게 해줘야지 이런 걸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거에도 공급이 많았을 때 특히 규제가 좀 적었을 때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됐던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좀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서울시가 만약에 이번에 그 토지 허가제 같은 경우에 그 토허제 같은 경우에 해제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거를 사전에 예측을 못했을까요? 저는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아마 이제 본인들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미리 예고도 하고 이렇게 풀린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가 미리 사전에 결혼식장도 잡고 전셋집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 6개월 전에 대비를 합니다. 길면 1년 전에 대비를 하죠. 근데 정부가 이렇게 퇴지해가지고 묶었다가 풀었다가 조변석계로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큰 혼란이 빠져 있습니다. 결론은 정말 잘못된 거죠. 항상 꾸준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하지를 말든지 딱 한 달 만에 갑자기 풀었다가 다시 또 규제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고 저는 아마 풍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풍선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속칭 잠삼대청이라고 했잖아요.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곳을 포함해서 아예 지금 강남 3구 전체와 용산구 전체까지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 옆에 있는 다른 동네들, 그러니까 뭐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이런 지역 등으로 풍선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풍선을 억누르게 되면 옆에가 또 부풀어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산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조건 거주하는 사람만 집을 사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구청에 허락 안 받으면 그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예. 완전히 뭐 사회주의하고 비슷한 겁니다. 내가 집을 사고 싶어도 예. 이사를 와야만 살 수가 있고 정부가 허락을 해야만 살 수가 있다. 이제 우리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네. 하여간 정부가 이번 규제는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해서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예. 또 결론은 일단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정부가 잘못한 거죠. 완전히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위배해서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번복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도요. 그 부동산이 갑자기 시세가 올라가니까 그때 또 규제라는 규제는 더 적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동산 시세가 올라갈 때마다, 집값이 올라갈 때마다 규제가 많아졌는데, 지금 이번에 또 서울 집값과 공급 부족,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려가 심상치 않은데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7월에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이거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이거 3단계가 또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서민은, 저희 같은 이제 서민은 그냥 집 한 채 갖고 싶은 게 보통 소망인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평균 집값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예, 굉장히 높죠. 저는 이제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강의를 많이 합니다. 대학생이 부자가 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뭔가 하면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겁니다. 청약 통장.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쓰는 여기 이제 부자학입니다. 예.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식은 시가총액 1등을 사라. 예. 미국은 애플이고 한국은 삼성전자고요. 그다음에 또 부자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거다. 청약 통장. 네, 청약 통장입니다. 청약 통장은 무조건 이제 지금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예. 서울의 평균 집값은 90% 확률로 상승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주거 형태의 75%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 저는 아마 가장 안전한 자산이 이제 아파트다.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고, 아마 일시적으로 지금 정부가 풍선 효과를 가져오는 이게 억누르고 있지만 DSR 규제도 하고 지금 집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한 100개씩 집을 지어다가 지금 20개밖에 집을 안 짓거든요.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내년이 되면 집을 공급하고 싶어도 5년 뒤에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관심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10년 이상 계속 증가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0.7명이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혼자 사는 사람 전체 인구의 35%입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가 35%고 앞으로 저는 한 50%까지 늘어날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90세인데 혼자 사세요. 내가 살고 있는 오금동 옆에 이제 문정동에 혼자 사시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죠.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현재 90세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세대주가 35%까지 늘어날 것이다고 하는 게 하나의 근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매년 30만 명씩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서울에도 오지만 지방에도 많이 갑니다. 그렇죠. 노동자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은 275만 명입니다. 정확하게. 대구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 외국인은 5%입니다. 5%. 독일은 전체 인구의 25%가 외국인이고 프랑스도 20%입니다. 아마 저는 한국의 적정한 외국인의 비율을 750만 명. 750만 명. 엄청 많은데요. 1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계속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제가 있는 세종대학교에 외국인이 5천 명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에 학생 5천 명이면 거의 절반 아니에요? 우리 학교가 이제 전체 다 합치면 한 3만 명 정도 있는데요.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절반 5천 명 정도 있고 외국인들이 오게 되니까 20% 정도 돼요. 지금은
막 오피스텔이라든지 막 기숙사를 또 줘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집이 부족하다. 아.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 지방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저는 인구가 전체 인구를 750만 명까지 늘리게 된다 그러면 네. 지방 서울 계속 집이 부족하다. 아, 현재 우리나라에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5입니다. 5대5. 그 집을 갑자기 정부가 규제를 딱 풀어버리니까 예. 집 없는 사람들은 이때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확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예.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있어야 되고 예. 저렴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은 꾸준하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짓는데 5년, 예. 최소한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꾸준하게 공급을 허락하지 않으면 집값 급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정부도 이런 규제를 풀고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그것이 가장 좋은 재택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국민은행은 지금 90% 확률로 계속 오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앞으로 저는 올 연말 내년에 다시 오를 거다. 올 연말 내년. 예. 그다음에 2025년 KB 부동산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97년도 IMF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일시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네. 장기적으로 90% 확률로 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명심해야 되겠다. 요거는 보면 이제 미국의 국채 이자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아주 좀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예. 우리가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이자와 직격탄입니다. 네. 은행 이자만 내리게 되면 집값이 오릅니다. 아. 그래서 은행의 담보대출 이자가 7%, 6%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집값이 크게 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75입니다. 2.75.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한 2% 정도 더하면 맞아요. 예. 한 5% 정도 예. 대출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7% 이하가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또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CD 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CD 금리. 예, CD 금리가 마이너스 0.82 전국 집값입니다. 그러니까 예. 은행 이자가 내리면 마이너스 82% 확률로 오른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와 집값은 반대다. 은행 이자가 내리면 전국 집값은 오른다. 예.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예. 제가 보면 서울 집값도 써놨죠. 예.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다시 오른다. 그래서 예. 결론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앞으로 2.0까지 내립니다. 2.0. 예, 앞으로 0.25를 3번 정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미국도 2번 내립니다. 원래. 네. 미국은 현재 4.5% 기준금리인데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25%.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원래 금년도에 4번 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예. 0.25%씩 내려서 올 연말에 3.5%. 한번 보시면 이제 요게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내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미국은 1981년도에 기준금리가 21%였습니다. 21%.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데요. 어마어마했네. 예. 어마어마했죠. 예. 미국의 당시에 물가가 1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원뜻이 물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인데 네. 시중에 있는 돈을 은행으로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린 겁니다.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1980년에 21%의 기준금리였다가 예. 오늘 현재 2025년 3월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R 자성을 88이라고 되어 있죠. 88% 확률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미국은 기준금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점은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사실. 예.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분홍색으로 되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아, 그러니까 R 자성, R 스퀘어가 0.81입니다. 예. 81% 확률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집값은 반대로 오른다. 그러면은 금리는 내린 상태에서 규제는 많아지고 최근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니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남 지역이 아니거나 지방이나 이런 데 아파트 사실 분들이 이왕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은 그냥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사야겠다 그래서 집값이 양극화되고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부가 빨리 이거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대주만 현재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데요. 세대원도 아파트를 청약하게 해줬습니다. 세대원도. 집에 있는 사람 누구나 청약 통장만 있으면 아파트 청약해라. 그게 시장 경제에 맞습니다. 이번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에 집을 추가 매입할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를 하자.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방은 좀 다른 트랙으로 놓고 보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좀 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DSR 완화나 뭐 양도세 한시적 감면 같은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아주 적극 찬성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부동산 건설업을 살려야만 지방 경제가 살고 한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2025년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5%입니다. 미국이 원래 2.5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낮고 대학생 취업률 현재 4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26%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상속세도 60%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간 게 작년 말 2배나 많고 그전에는 5배나 많습니다. 국내에 공장이 없습니다. 법인세도 높지. 한국에는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은 신산업도 다 금지됐지.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규제를 없애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그다음에 이렇게 지방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시적인 중과세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집값이 오르자 부동산 정책을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건설업자들이 집을 더 많이 지어서 집값을 낮춰줍니다. 지금은 정부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하고 대출을 규제하게 되니까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올 연말 내년 되면 크게 오를 것이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시장 경제에 맡기고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은행의 실제적인 연체율은 0.5%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규제하고 억압한다면 오히려 그 큰 피해는 국민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집 없는 서민이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제 집을 마련할까? 서울의 평균 집값이 한 14억 정도 되고 강남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금 현재 32평 기준 20억입니다. 비싸요. 가장 비싼 아파트가 거래된 게 지난달에 65억에 거래됐거든요. 서울에 지금 강남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차액이 45억입니다. 압구정은 나중에 국평이 100억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신축 생기면.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청약 통장을 가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청약 통장에 지금 인정을 15살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자녀가 15살이 됐다 이러면 빨리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청약 근데 로또 아니에요? 로또입니다. 지금은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2만 원만 한번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녀가 취업을 해서 그때 네가 넣어라. 그동안 밀린 금액.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 해차가 15살부터 인정이 되고 작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청약 통장이. 그래서 보시면 무주택 기간에 32점 만점을 받으려면 청약 통장을 몇 년 넣어야 되죠? 15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15살에 넣어서 30세가 되면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확하게 청약 통장을 15년 이상 넣어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넣어야만 단독 세대주가 돼야 되거든요. 자녀가 20살이 넘으면 단독 세대주로 분가를 시켜서 무주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5년 되면 걔가 또 만점을 받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부동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도 이걸 모르니까 본인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갖고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모르죠.
둔촌 주공 이게 미분양이 났습니다. 서울에 5,000세대가 미분양이 났어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PPT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서울의 집값은 평균 90% 확률로 오른다고 했습니다. 네. 보십시오. 자, 요겁니다. 제 아시는 분이 둔촌 주공이 5,000세대를 분양했는데 불과 2년 전입니다. 네, 예. 이게 5,000세대가 미분양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청약해야 되냐 안 물어봤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예. 보세요. 서울의 집값은 평균 90% 확률로 계속 오른다. 예.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상승적인 추세는 90% 확률로 똑같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지금 둔촌이 13억에 분양했는데 지금은 2배 올랐습니다. 예, 그렇죠. 한 25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아파트는 저는 올 연말부터 다시 오른다. 예. 아마 풍선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 연말 내년에는 크게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그래프가 증명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에 근거해가지고 오늘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토호제 관련해서 없앴다가 다시 다시 만들고 다시 강화까지 했잖아요. 그로 인해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좀 벌어졌는데 관련된 내용도 좀 다뤄보고 그다음에 지방의 부동산 침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좀 답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3040 세대는 이제 실수요층은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 좀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쭉 한번 다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